그 다음에 유명한 시가 정회원 동쪽에 우거하는데 잡꽃이 산에 가득하였고 해당화 한 그루가 피어 있으나 그 향민들은 귀한 줄을 몰랐다라고는 좀 제목이 길어요. 이 시는 다산정약용이 참 좋아해서 화운시까지 남겼습니다. 사실 다산만이 아니고 이 동아시아의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 시를 아주 좋아했어요. 이것은 바로 해당화가 피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피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자기 자신을 가탁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감정이입을 해서 쓴 시입니다. 우중유루 역처창 빗속에 눈물 지어서 너무도 애처롭고 말이죠. 마치 빗방울이 그 꽃에 맺힌 모습이 이 해당화 미인이 눈물을 머금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상상을 하고 비유한 것이죠. 월화무인 갱청숙이라 달 아래에 외로운 모습 더욱 맑고 깨끗하다 말이죠. 곱다라고 했습니다만 청숙은 바로 맑다는 얘기죠. 이것을 이러한 그 해당화를 의인화해서 묘사하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혜유락 구간염. 원래 해당화가 여기에서는 피어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이 어쩌다가 옮겨 심어져 있다라는 뜻에서 나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천애라는 것은 하늘 끝,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 먼 외진 곳에 유락해서 구자는 너도 나도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함께 가련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바로 너가 참 가련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위음 일준 가차곡이라고 했습니다. 위자는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너 때문에, 너를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너를 위해서 일준 술 한 잔을 마시며 이 노래를 부른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애처로운 얘기가 명조 주성 환동내 설락 분분 나인촉 이랬습니다. 내일 아침 술이 깨어서 다시 홀로 오게 되면 이때는 이 비에 젖어서 꽃잎들이 많이 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눈처럼 날릴 꽃잎 어이 낮자는 어찌 어이 차마 너를 만질 수가 있겠냐 말이죠. 우리 지는 것들, 우리 앞에서 사라져가는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슬픔이죠. 영원할 수 없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는 아직까지 어떤 비애를, 자기의 고독감을 극복하지는 못하고 자연과의 교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해당하는 자기 자신의 가탁물이죠. 그죠? 쓸쓸한 자기 자신,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유락해 있는 자기 자신을 비유하는 꽃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바로 우리 적벽부에서 읽었듯이 청풍명월 주인을 자처하면서 집착에서 벗어난 그런 경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특히 황주에 있을 때 안국사라는 절에서 실제로 참선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무성한 숲과 길게 자란 대나무, 물길을 막아 만든 연못과 물가에 임한 누정이 있었다라고 해서 안국사에 있는 누정을 찾아간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바로 황주 안국사기라는 산문이에요. 산문인데 굉장히 시적이어서 우리 그 고문 산문에서도 아주 유명한 글이에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난 뒤 곧바로 가서 향을 피우고 정좌했다. 그래서 깊이 스스로를 성찰하며 물과 알을 둘 다 잊고,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신과 심을 모두 공으로 여겨서 죄악의 발생처가 어디인지 내 자신을 내면을 돌아보아도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상당히 소동파는 어떤 자기 자신의 완성된 경지를 찾은 것 같아요. 이 식으로 보면 바로 이러한 경지에서 우리가 낭송을 통해서 우리가 감상을 했던 적벽부라고 하는 청풍명월 주인의 개념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바로 동파거사라는 호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동파에 관한 시를 율시도 짓고 절구도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짧은 절구를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동파야인이라고, 아직 거사라는 말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나는 동파야인이다라는 말을 여기서 넌지시 비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우세 동파 월색청 시인행진 야인행. 7어는 둘둘 셋으로 끊어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에 씻긴 동쪽 언덕에 달빛이 맑은 밤. 그 다음 두 번째 거가 참 절묘합니다. 시인행진. 시인은 저자에 가는 사람들. 말하자면 여기서 상인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려고 우리 보통 사람들, 속세, 어떤 욕망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왕래가 끊긴 곳을 야인행이라. 야인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기심, 욕심 이런 것을 잊은 사람으로서의 야인이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혐, 락학, 파두로. 락학이라고 아주 어려운 한자가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뭐 한자를 그렇게 문자의 형태보다도 발음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울퉁불퉁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막혐은 뭐뭐 하지 말아라. 혐의롭게 생각하지 말아라. 싫다고 여기지 말라. 이런 뜻인데요. 울퉁불퉁한 파두로, 즉 동파의 길이 울퉁불퉁한 것을 싫어하지 말라. 스스로에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싫어 말자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예, 갱연, 예장성이라. 스스로 사랑한다. 무엇을? 갱연이란 말은 잘가락 하는 소리입니다. 연자가 들어가서 잘가락 한다는 그 의성어를 나타내고 있어요. 잘가락 하는 그러한 지팡이 끄는 소리를 사랑하기에. 달빛이 호젓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길은 좀 울퉁불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에는 바로 자기가 끌고 가는 이 지팡이, 짚고 가는 지팡이 소리만이 들리는 곳입니다. 욕망이 끊긴, 즉 시인행진이라는 말 속에 나타난 욕망이 끊긴 길이에요. 이 절구라 그랬습니다. 절구라 그러면요, 지금 7원 절구이니까 4 곱하기 7이면 28글자잖아요. 그죠? 이 28글자라는 걸 옛날 사람들은 아주 정말로 알갱이 하나처럼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중복되는 글자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식구에 보세요. 시인행진 야인행. 시인의 인자하고 야인을 인자를 중복했죠. 그죠? 그 다음에 간다는 말도 시인행에 행자를 쓰고 야인행에 행자를 썼어요. 그죠? 저 같으면요, 시를 쓴다면 이랬을 것 같아요. 시인주진. 달릴 주자를 쓰거나 말이죠. 그런데 소동파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유롭게 나오는 대로 썼어요. 이게 어디서 배운 거냐? 이태백의 방법이죠. 우리 일배, 부일배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대가는 형식이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안 된다는 금기가 없어요. 그걸 넘어서고 있어요. 이 짧은 절구가. 그러면서 이 지팡이 소리가 들린다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아주 복잡한 생각들, 주머니에 있는 돈을 계산하고 그럴 때는 이 지팡이가 이 주변 환경하고 어울려서 나는 그 아름다운 소리가 귀에 들릴 리가 없죠. 지팡이 소리가 있음으로 해서 이 동이 있음으로 해서 고요함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요함은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만년에 해남도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 해남도는 그 당시의 행정명으로는 담주입니다. 근데 여기에 바로 동파서원이라고 해서 후대에 이 동파가 머물던 곳을 서원으로 한 곳이 있고요. 현재도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우표에 이와 같이 동파서원이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원래 동파는 이것을 제주당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주란 말은 술을 싣고 온다는 뜻입니다. 술을 싣고 오는 사람은 누구나 반긴다는 뜻입니다. 우리 다른 성어하고도 관련을 시키는 설이 있습니다만 술을 싣고 오는 누구나 다 거부하지 않고 남과 나와의 거리를 두지 않고 맞아들인다는 뜻으로 제주당이라는
당호를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유명한 고사가 입극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입극은 삿갓과 그리고 남학신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해남도에 있을 때 그 지역에 아마 야인으로서 굉장히 좀 뜻이 맞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동파가 그를 찾아 나갔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어요. 이러자 그 농부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에 있던 삿갓과 남학신을 빌려왔답니다. 그래서 그 삿갓을 쓰고 남학신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입극고사라고 하는데 뭐 학자들 간에는 이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이 입극의 그림이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아주 널리 유행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 소동파를 좋아했던 추사 김정희가 있습니다. 이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에 유배되어 있을 때 허소치라고 알려져 있죠. 허소치, 즉 허련에게 동파 입극상을 그림으로 그리게 하고 아예 자기를 모델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그게 완당선생 해천일립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허련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소동파에 대해서는 약간 좀 껄끄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항주에 있을 때 이 사람이 고려 사신들을 맞는 것을 좀 반대했어요. 고려를 거란하고 같은 등급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서적 판매하고 그런 것을 좀 금해야 된다고까지 했습니다. 매우 그래서 소동파는 너무 중화주의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에 대해서 연암 박지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좀 더 훌륭한 사람이 그를 만났더라면 소동파가 그런 오해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논문까지 11개 남길 정도입니다. 껄끄러운 점이 있긴 하지만 이 소동파를 아주 좋아했던 사람이 바로 허균입니다. 허균은 이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마음을 비우고 가슴을 넓게 틔었기에 사람들과 경계를 두지 않으셨다. 현명하거나 어리석거나 귀하거나 천하거나 모두 즐겁게 어울렸다. 화강동진의 풍모를 갖춘 분이었다. 나는 이분을 본받으려고 하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화강동진이란 말은요, 자기의 아집을 버리고 자기의 재능이라든가 이것을 과시하지 않고 남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는 것을 화광동진이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런 말을 했느냐? 허균은 사우제기, 4명의 벗이 함께 모이는 공간, 여기에다가 쓴 글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4명의 벗 가운데 3사람은 누구냐? 도연명, 그 다음에 이태백, 3번째가 소동파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들도 친구를 맞는 방을 하나 마련하시고 마음의 공간을 마련하시고 여기에는 어떤 친구들을 불러드릴 것인지, 그리고 나도 그들과 어울려서 삶의 노래 한시를 같이 감상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김수습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한문학 공부를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키워드가 수심숫자입니다. 수심숫자. 국가의 위기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시기에 많은 사람이 침묵을 했다는 것이죠. 그 저항의 몸짓으로 나는 방랑을 하는 것이다. 왜 올바른 가치가 실현되지 않는가? 늘 완전한 것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면서 자조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